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무리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라도 이분의 입을 거쳐서 나오면은 참 구수하고 그렇게 친근하게 들립니다. 근데요, 이분이 또 가끔씩 폭탄 같은 얘기들을 던져주잖아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깨쳐야 되는 얘기들을 던져줌으로써 우리의 해안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임교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항상 마음이 저는 평화롭고 너그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모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이 국민 라디오로 오고 있는데. 아, 혹시 선생님도 운전하실 때는 괴팍해지시나요? 맞아요. 아, 정말 제 근처에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늘을 쫙 보는데 제가 태어나서 오늘 같은 하늘 빛깔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은 완전 맑으면은 그냥 파란색으로 일정한데 오늘은 저 멀리 지평선 가까운 쪽은 좀 흰빛이 나는 파란색이고 거기서 올라갈수록 점점 파래지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현실 같지 않은 하늘.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이제 로또를 한번 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평화로운 하늘과 갑자기 로또로 연결되니까. 평화로운 하늘이 평화로운 삶을 줄 것 같아서 저한테. 쌤, 예. 로또 당첨이 되면 평화로운 삶을 줄까요? 그럼요. 예. 당첨돼서 인생이 꼬였다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가요. 네. 그건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 진짜 잘된 사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면 조용히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 이미 로또 당첨되신 거 아닙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그대로 거기서 산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독산동에서.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선생님이 갑자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간다거나 평수를 넓혀간다거나 나 집 샀어요 하는 순간 무언가를 의심해 볼만 하겠군요. 네, 그 얘기를 안 하죠 제가. 독산동 안 살아도 독산동 계속 산다고 해야죠. 그래 불쌍해서 책 사주지. 선생님 로또 당첨되셔도 계속 그렇게 책 파실 거예요? 그럼요. 양쪽으로 벌어야지. 한쪽으로 벌면은 한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임승수 선생님이 로또 당첨이 되셔도 저희들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아내가 광주시 교육청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 아내가. 예. 그럼 매니저 역할 또 하셨겠네요. 예, 로드 매니저 했습니다. 강연 주제가 그거였어요. 남성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성 미술가들.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제 나이 때 그 나이 때의 저보다 강연을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바짝 벌기 시작했어요.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삶이. 저는 또 이 외모가 좀 안 받쳐주잖아요. 내 아내는 또 외모가 출중하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특히 더 이 남자들 열심히 보더라고. 가슴에 뒤통수 때려주고 싶더라. 너무 열심히 봐서. 예? 아무튼 둘이 바짝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우리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책은 사셔야 됩니다. 예, 책 사셔야죠. 예, 아직 벌이가 싫잖아요, 여러분. 왜 말이 자꾸 아니 1초 상관으로 달라지세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 책을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기감이 느껴서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지금 판단이. 네, 우리 임승수 선생님의 본질은 책을 파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광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8월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제가 8월에 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수행, 홍기빈 그리고 저 이렇게 셋.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셋 중에 제가 인지도가 제일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주최 측에서 별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요번 강의는 또 유료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제 돈 내고 제 얼굴 보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기빈, 김수행 교수님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거기에 근접하려면 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다가 임 교수님 강의가 지금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말단 출동하셔야죠. 제가 당장 여쭤볼게요. 무희정 아나운서님 신청 안 하셨잖아요. 저 이 시간에 방송해야죠. 어딜 갑니까? 방송 제끼고 오셔야죠.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예. 그거 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하면 일 제끼고 와야지. 지금 아무도 안 오시는 것 같아. 이러다 강연 취소되겠어요, 여러분. 당신이 내 남편이어도 그렇게는 못 가요. 예. 2,000원 싸요, 빨리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 강연 장소도 확정이 돼서 좀 알려드리면, 톰슨 E 에듀라는 곳인데, 가운데 E는 이제 영문자 E입니다. 톰슨 E 에듀. 신촌 지하철역 6번 출구로 나와가지고요. 서강대 방면, 잘 아시겠네. 서강대 방면으로 한 200m 정도 가다 보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한 것도 반복하면 싫어하실 테지만 그래도 반복하겠습니다. 강연 일자는 8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고요. 강연 주제는 2014 막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장소는 방금 말씀드렸고 수강료 2만 원. 지금 오늘 이 순간 신청하면 2,000원 싸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빨리 부탁드립니다.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릴게요. 백미인.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영어로 치면은, 이제 숫자 100, MIIN. 백미인.com. 여기로 가시면은, 이제 제 강의랑 홍기빈 선생님이랑 김수행 교수님 강연이 다 있습니다.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예. 선생님도 이제 과에 여학생이 별로 없었잖아요. 있었는데, 예. 뭐라고 해야 될까. 관심이 안 갔죠. 저도 제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과에 40명 중에 예.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35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철학과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학교 전체로 보면은 여학생이 저 입학할 당시 11%였어요. 퍼센테이지 자체가. 되게 작네요, 진짜. 그러니까 남자 애들과 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성이 아닙니다. 네. 근데 다문화 가정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우리 인정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임승수 선생님을 만나면 여자랑도 살 수 있죠, 뭐. 네. 여자가. 저는 임승수 선생님을 만나면은 딱 그 느낌이에요. 대학대로 다시 돌아간 느낌? 네. 그건 제 유부남이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런 거죠, 예. 단순히 그 이유뿐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죠. 또 얼굴이 뭐라고 해야 될까. 돈 내고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 돈 내고 볼만한 뇌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 맞아요. 돈 내고 들을 만한 뇌. 보면 안 돼요. 돈 내고 보면 안 돼. 웃으면 안 되겠다. 오늘 할 얘기는요, 여러분, 여러분도 옛날 학창 시절에 좀 들으셨을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되게 얘기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승만 정부의 토지 개혁이 성공일까 실패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승만 정부의 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분이? 조봉암. 예,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색깔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뭔 얘기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미군정에 대해서 3강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절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한반도 38도선 이남에 탄생했지요. 식민지 해방되고 일본에게서 이제 해방됐지만 안타깝게도 또 한 3년간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죠. 하지만 드디어 이제 제 나라를 가지게 됐는데 그걸 온전히 기뻐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왜냐면은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그게 이제 남쪽만의 단독 선거가 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민 수만 명이 학살되고 제주 4.3이죠. 네. 이런 식으로
참 그 해방 공간에서의 치열한 대립과 이데올로기 갈등이 결국 남과 북의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이제 정부를 탄생시켰는데요. 민족 분단이 된 거죠. 이 새로 등장한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 시기로부터 넘어온 이제 두 가지 큰 과제, 토지 개혁과 귀속재산 처리 문제. 그러니까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추가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 귀속재산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토지 개혁이 이 정권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었어요. 당시 이제 그 제정됐던 대한민국 헌법 재헌헌법, 최초의 헌법이죠.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 재헌헌법 제86조에서도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농지개혁은 미룰 수가 없는 과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주계급이 많이 포진된 거대 정당이던 그 한국민주당, 한민당조차도 토지개혁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 이유는 당시 이제 재헌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유진호 박사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진호 박사의 그 헌법 기초 회고록이라고 하는 그 책의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며칠 후 나는 김성수 씨, 그러니까 한국민주당의 당수죠. 한민당 당수 김성수 씨를 찾아가 내가 초안 중인 헌법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하였다. 김성수 씨는 양원제, 내각 책임제는 곧 찬성하였으나 농지개혁에는 약간 망설이는 빛을 보였다. 자신이 지주이고 또 지주 출신자들이 많이 집결된 정당의 대표자이니 나로서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동구 제국이 농지개혁을 단행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농민이 공산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음을 그것 없이는 그러니까 농지개혁 없이는 농민이 공산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음을 역설하였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이는 아주 쉽게 공산당으로 넘어갔지만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해주면 농민이 모두 지주가 되므로 토지 국유화를 부동의 기본 정책으로 삼는 공산당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남의 땅을 소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이므로 경작에 성의를 갖게 되는 까닭에 생산고도 올라갈 것이라 하였다. 김성수 씨는 농지개혁만이 공산당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는 내 얘기에 그것도 그렇겠다 하면서 결국 농지개혁에도 찬성을 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는 이제 공산당 막는 방법은 이 상황에서는 농지개혁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 세력들도 이 대세에 이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8선 이북에서 어떤 식으로 토지 개혁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분위기는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개혁 방법이 초지일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는데 이건 철저하게 사회주의 성격의 이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했던 이승만 정부는 처음부터 이건 논외였고 만약에 이제 유상몰수해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분배를 한다면 이제 지주들한테 유상몰수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예요? 그 농민들이 유상으로 분배받는 게 아니고 그냥 분배받으니까 정부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네. 이 정부 재정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역시 이거 배제됐고요. 그래서 결국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그 이승만 정부의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남은 건 그겁니다. 얼마의 몰수에서 얼마에 분배하느냐. 그렇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다 입장이 달라요. 지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상금을 좀 많이 받고 싶을 거고, 예? 그리고 그 받은 보상금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지주는 못 해먹으니까 더 이상 빨리 좀 산업자본가로 변신을 하고 싶었죠. 반면에 이제 소작농들은 가능하면 좀 싼 값에 토지를 분배받기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반면에 또 정부는 지주랑 만약에 이 정부가 지주와 농민 양자를 다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지주한테는 보상금을 많이 주고 농민한테는
그러니까 싼 값에 갖다 줘야 되는데 땅을 그러면은 이 차액을 정부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국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토지 개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 얽히고 설킨 이제 실타래 같은 거예요. 이 손익관계의 어떤 서로 간의 밀당 속에서 타협 지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의 줄타기였던 거죠. 당연히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유, 쉽지 않습니다. 예. 어렵죠, 당연히 네.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예. 얘기하는 부분, 논리적으로 예. 정부라는 입장이 지주와 농민 사이에 줄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줄타기라도 좀 해줬으면 하늘 예. 신용이라도 좀 해줬으면 싶은 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계속 이제 우왕좌왕을 해요. 처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는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권에 사활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 농업 문제의 전문성을 가졌던 아까 그 무희정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던 이 좌익 성향의 조봉암을 이제 파격적으로 농림부 장관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봉암이 아무래도 농림부의 짱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하는 큰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이 농림부에서 가능한 한 농민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이제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농림부 초안의 내용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총칙에 나오는 기본 정신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타파하고 경자유기전 제도 수립하겠다. 이 경자유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명백하게 이제 추구하는 가치관을 이제 딱 정신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대상 농지는 소작을 주는 농지, 그리고 이정보 이상 소유 농지. 그러니까 이정보라고 하는 건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1정보가 한 3,00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보 이상을 소유한 농지면은 이정보 이상은 다 이제 분배 대상인 거죠. 그리고 부재지주. 그러니까 여기 도시에 있으면서. 그렇죠. 땅만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부재주지의 빚지주의 농지, 그리고 직접 경작할 수 없는 농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배 대상으로 삼았고, 지주에게 이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건 유상몰수니까. 이 지주에 대한 보상 방식은 평균 수확량, 그러니까 1년 동안의 평균 수확량의 150%, 1.5배를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황.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안 내고, 3년 동안은 보상을 안 해주다가 3년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분할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얼마씩 받겠어요? 30%씩 해서 150%를 받겠죠. 그리고 이 상환하는 것은 현금을 막 주는 게 아니라 현곡 석수로 표시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곡식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백만석지기 백석지기 천석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만석군, 석수.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죠. 현재 그 곡식의 석수로 표시된 보상증권. 그러니까 이게 백석짜리다, 천석짜리다, 이런 석수로 표시된 보상증권, 종이 쪼가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종이 쪼가리 보상증권을 주고, 이 보상증권, 이것은 이제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보상증권이라고 하는 게. 맘대로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는 게 쉽지 않은 증권이었는데, 이렇게 현금화하기 힘든 보상증권이라는 거를 지주들한테, 보상금으로 주게 된 이유는, 만약에 이제 한꺼번에 지주들한테 현금화하기 쉬운 정부 보증선, 그 당시 이제 지주들은 그런 걸 원했거든요. 정부가 보증을 서는 융통식 증권. 그러니까 융통이 쉽게 되는 정부 보증 증권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기 쉽게 해달라고. 왜냐면 빨리 돈으로 회수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현금화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주들이 보상으로 받은 걸 한꺼번에 다 현금화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 아닙니까? 돈이 그렇습니다. 많이 쏟아져가지고. 매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보상증권으로 이제 한
하는 거예요. 이 여기 그 뭐지 농림부 안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다뤄본 적 없죠, 국민TV에서. 네. 그 저도 사실은 네. 이 부분을 되게 알고 싶었어요. 자세하게. 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국민 라디오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임승수의 자병기를 예. 꼭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아시죠? 한 명의 컴퓨터 2개씩 다운.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건 이제 지주들에게는 그 정도의 이제 보상을 했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지주 보상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0%를 주는 게 아니라 체감률이란 걸 적용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누진세 비슷한 건데, 나중에 이제 1951년 2월 14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451호 매수 농지 대가 보상에 대한 체감률 규정, 이걸 보면은 이제 이 체감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상 석수가 75석 미만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땅에서 내가 지주인데 내 땅에서 평균 수확량의 150%가 이제 내가 받을 그 보상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계산해 보니 75석 미만이다. 그러니까 쌀로.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그냥 150%를 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75석이 넘어서 75석부터 100석 미만이다 하면 75석을 초과하는 것에서는 이 150%를 주는 게 아니라 3% 깎아서 147%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0석에서 400석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200석 초과분의 12%를 까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100석지기 1000석지기로 올라갈수록 이 보상으로 주는 보상액을 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처음 농가가 그 토지를 분배받았을 당시에 평균 수확량과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체감률이 제정이 된 거네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누진세 성격이 좀 강해요. 그것은 어차피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해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기준점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정해서. 근데 이것은 좀 토지를 많이 가져서 150%를 줬을 때 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진세를 적용하듯이 좀 보상을 깎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누진세.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부유세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게 이제 농림부 초안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농민들한테 이제 어쨌건 유상 분배니까 농민들이 땅값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평균 생산량의 12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주들한테 150%의 보상을 해주는데 이 농민들한테는 120%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받는 거죠. 그래서 6년간 이 평균 생산량의 120%를 6년간 20%식으로 현곡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받은 쌀로 상환하라는 얘기죠. 예. 20%씩 6년간. 뭐 순위 뭐 너무 자세한 얘기는 이제 뭐 이건 빼고 그리고 이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농민들이 이런 토지 분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기구를 또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분배된 농지는 자유롭게 매매를 하거나 딴 사람한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예. 왜냐하면 농민은 어쨌건 보호하려고. 그렇죠. 근데 어쨌건 보뚝 보시면 알겠지만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하는 틀 속에서는 그래도 나름 친농민적이고 반지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안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 지주들이 이걸 싫어했는데 특히 싫어한 게 그거예요. 소유 상한을 이정보로 제한한 거. 그러니까 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을 되게 작게 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되는데 그 상한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지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주에 대한 보상액이 150%도 너무 이제 낮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는 한 300% 정도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평년작의 3배 정도. 근데 이제 150%에다가 3년이나 그걸 안 줘. 거치 기간을 두고. 그리고 또 그 보상증권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금화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주들이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 농림부 초안은 지주들만 반대한 게 아니라 정부의 다른 부처들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농민 상환액을 120%로 하고 그 지주들한테는 보상을 150%로 하니까 30%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네. 농민들한테 걷어서 쉽게 얘기하면 지주들한테 주는 건데 그게 같은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걷는 게 지주한테 줄 거보다 30%가 적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이거를 정부가 메꿔야 되니까 정부 다른 부처들도 이것도 싫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주들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결국에 이 농림부안이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이 기획처라고 하는 건 돈 같은 거 이제 하는 데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처안이라고 하는 것이 1949년 2월 4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2월 5일에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정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과 같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아까 농림부안이라고 하는 거, 이 조봉암이 주도했던 그 농림부안은 기본 정신에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 타파라고 하는 게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표현을 불합리한 토지 소유 제도 치정 뭐 이 정도로 좀 완화를 했어요. 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들어갔네요. 말장난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소유 제한도 2정보가 아니라 3정보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좀 지주들이 좀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주에 대한 보상액도 200%로 늘린 거예요. 150%에서. 보상을 좀 많이 해주고 3년 거치 기간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바로 이제 보상을 해주고 반면에 또 이제 농민이 갚아야 될 상환액도 지주 보상액과 똑같은 200%로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농민한테 그냥 거둔 거를 지주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주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정부 부담을 하지 않겠다. 어느 것도 지지 않겠다라는 네, 그 타협안을 제시한 거네요. 그런 거죠. 예.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주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수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골 때린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지주한테 좀 유리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회로 이게 넘어왔을 거잖아요. 이 안이 정부에서 기획처에서 안으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회 제출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 국회에 무슨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무슨 위원회. 거기서 이제 이런 법안 같은 걸 미리 논하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국회 산업위원회가 이 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이제 이 안을 다루는데 여기서 이 정부에서 넘어온 이 기획처 안조차 이제 각하를 시키고 국회 산업위원회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따로 법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입김이 셌던 애들은 주로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민주당. 주로 지주계급들이죠. 그렇죠. 지주계급들이 많이 있던 그 한국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정부와는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법률을 새로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거 못 받겠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이거를 이제 국회 산업위원회 안이거든요. 이 법안이. 보상액이 평년작에 이제 3배가 된 거예요. 300%. 와. 이렇게는 받아야 쓰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보상 증권도 현금화가 쉬운 자기들이 받길 원하는 정부가 보증하는 융통식 증권, 그러니까 쉽게 융통되는 그 증권으로 보상을 하는 걸로 이제 바꿨고, 또 토지를 분배받을 그 농민이 내야 될 상환액도 역시 이제 지주 보상액을 올렸으니까 동일하게 이제 평년작의 300%로 올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농림부안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정신으로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의 타파를 이제 주창했잖아요. 그리고 기획처와는 그걸 좀 완화해서 불합리한 토지 소유 제도 시정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산업위원회 안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당히 분배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농지를 농민에게 적당히 분배한다.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거리가 참.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국회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지금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국회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이땐 또 이제 한국민주당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한국민당이랑 합당을 해가지고 민주국민당, 민국당이라고 하죠. 저 이름도 진짜 이름만 바꾸면 뭔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예?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이런 거죠.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네. 머리 아프신 분도 많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어제 다들
멘탈이 붕괴되셔가지고 그래요? 전 상당히 초월했어요. 예, 힘들어하셨어요. 전 예. 힘들지 않아요. 전 기대한 게 없기 때문에. 두 분 동반 사퇴했더만요. 예. 너무 늦었습니다. 사퇴가 제가 보기엔. 아무튼 그 당시 이제 국회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민주국민당 소속 서상일 씨. 이분이 이제 이 법안을 제안하는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보면 이제 지주계급의 입장이 잘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유재산을 시인하고 자본주의 발달을 조장하는 의미에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에 입각. 몰수가 아니에요. 또 매수. 몰수하면 너 자기들이 기분 나쁘니까 매수.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38, 그러니까 300%로 지주 보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미군정 시기에 제가 이제 저번에 미군정 시기 얘기할 때 미군정이 신안공사를 통해서 보유했던 일본이 소유했던 그 토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네. 미군정 신안공사가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당시 300%로 15년 분할 납부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그 미군정이 했던 것에 준해서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단추를 잘못 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에 준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농민의 재산을 만약 북조선과 같이 몰수한다면 별 문제겠지만, 지주도 우리의 국민인 이상, 지주에게 억울한 일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누진세적인 체감률 적용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반대하면서 현재 도시와 같은 데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지주한테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국회 산업위원회 안을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부안을 폐기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과도한 국회 산업위원회 안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꼼수인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협상을 하다 보면 내 카드를 굉장히 세게 제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조정이 혹시라도 되더라도.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손해를 좀 덜 보겠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얘들은 지르겠다 이거예요. 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이 조정 과정에서 우위에 서겠다 뭐 이런 거고 또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한 법이잖아요. 지주들한테.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논의 과정에서 이 소장파들이나 뜻있는 어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안을 막 제시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의 토론 과정이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개혁을 뒤로 싹 미룰 수가 있고. 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토지개혁이 이렇게 미뤄지는 책임은 쟤들이 자꾸 딴지를 걸어서 이렇게 미뤄지는 거다.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보고 듣던 얘긴데요. 네, 뭐 그런 거죠, 뭐 세상이. 세상이 그런 거군요. 세상이 그런 거죠. 예. 네. 하루 종일 이 생각 막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꼼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짓거리가 똑같네요. 하는 짓거리가.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회기 내에 법안 심의가 이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수정을 너무 논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법안은 자동 폐기인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하루 미루는 거지. 나는 아쉬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차피만 지금이 좋으니까 바뀔 거 없이. 그래가지고. 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하세요? 저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 왠지 여러분이 지금 책을 사주시고 계신 것 같아. 몇 명이 아까 그거 있죠. 제 강의 신청하셨어. 느낌이 왔어요. 텔레파시로.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아니, 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열불나는 내용이고, 막말로. 예, 속 터지는 내용들이라서.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다가 텔레파시 교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지금 결제하고 계신 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 제가 뭐 이런 사람이란 거 잘 아시면서 뭘.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지들이 제출한 거야, 본회의에다가. 그럼 보통 우리가 축조심의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이 축조심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 법안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검토를 하고 찬반 이제 토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국회 산업위원회 안을 가지고 이 국회에서 축조심의에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건건마다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어쨌건 이 축조심의 할 때 되게 좀 이 소위 말하는 이 한민당과 이 지주계급들의 처세를 잘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논문을 보다가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준비하려고 요즘 박사 논문 막 찾아다니면서 이러고 보고 있어요. 기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좀 사줘요, 여러분. 자, 열심히 제가 박사 논문을 들여봤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법안 이 토론 과정에서 특히 이제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2정보를 3정보로 늘렸잖아요. 이 토지 보유 제한을. 네. 근데 요것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발언을 할 거잖아요, 의원들이. 발언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부 이건 2정보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그래, 2정보로 해야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운 것 같은 분위기였어. 그래서 이제 이걸 화끈하게 이제 못 박으려고 당시 이제 좀 뜻있는 소장파 의원이었던 이구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원이 이거 중요하니까 기명 투표하자. 이름 박아가지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지지 세력이었던 대한독립촉성국민의 계열의 정도영이라고 하는 또 의원은 이제 자기가 총대 메고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기명 투표를 할지 무기명 투표를 할지가 또 표결에 붙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투표 결과는 완전 달랐던 거예요, 이 분위기랑. 146명 재석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2정보로 제안하는 거는 48표였고 3정보, 그러니까 산업위원회 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97표. 거의 2배 이상 높아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3정보로 그대로 가는 게 이제 가결이 된 거예요. 보면은 이제 여론 때문에 보통 국회 가면 속기록 막 적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그렇죠. 역사에 남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말은 못하는 했는지를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은 하기 싫지만 속내는 다 3정보로 가고 싶었던 거죠. 정말 표리부동하고 정말 가증스럽고. 요즘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뭐 최근 다 비슷한 거죠, 뭐. 예. 저는 뭐 선거가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예. 다 잘나고 잘난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고 잘난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서민의 뜻을 대변해달라고 읍수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그 경기 평택을에서 쌍용자동차 그렇죠. 노조위원장이 김득중 예.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난 좀 높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저도요. 그리고 저는 5.6%인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 분위기가 저는 너무 적더라고.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높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옳다구나 이거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권 및 진보가 좀 세게 단결을 할 수도 단결할 수도 있고 각성할 수도 있고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득중 후보가 국회로 갈 줄 알았습니다. 예,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면모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평택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사는 곳에서도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뭐 그러니까요. 사회니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되게 속상해요. 예. 저도 속상하죠. 그러니까 요즘 책이나 팔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 있고. 삶은 책이라도 파시잖아요. 그렇죠, 맞아. 예. 예, 책 나가면 그나마 기분이 좋은데 책이 안 나가면 저 여러분 한강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요즘 너무 이런 게 안 좋아가지고.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 예. 이 과정이 오늘 제가 너무 업된 것 같다. 이 준비를 여러분. 오늘 이거 원고를요 오기 30분 전에 마쳤어요. 완전 초치기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꼼꼼하게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네. 솔직히 이거 대한민국 경제에서 계속 갈 수 있을지 지금 불안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막 축조심의를 하는데 그래도 막 소장파들이나 얘들이 막 딴지 걸고 열심히 해서요. 국회 산업위원회 안이 많이 조정됐어요.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 이제 지주 보상을 다시 이제 150%로 300%에서 150%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농림부 초안과 예.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금화 시키기 쉬운 그 융통식 증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5년 동안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껌껌이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농민은 분배받을 토지에 대해서 125%.
조금 이제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지. 300%에서 125%. 원래 그 농림부 초안은 120%였는데 5% 조금 올라갔죠.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5년에 걸쳐서 이걸 상환하는 걸로 수정안에 골자가 잡혀서 법안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정부에 보냈는데 이 정부에서 또 이걸 뺀지 났어요. 왜냐하면 125%잖아. 두 개를 맞춰줘야 되는데 정부는 돈 내기 싫은 거야. 왜 그래서 이거 150으로 맞춰야 되는데 왜 125로 하냐. 이거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또 빠꾸 먹어가지고 한참을 또 이제 공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결국에 이듬해인 1950년 3월 10일에요. 이제 새로운 개정된 그 농지개혁법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바뀌었냐면 결국에 이제 정부가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농민 상환액을 125%에서 150%로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부가 또 그걸 싫어했어요. 자기들 재원을 막 또 찍어가지고 지주들한테 융통식 주권으로 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지가증권으로 또 대체해달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정부안이 좀 받아들여져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토지개혁이 실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38도선 그 당시 북조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금방금방 진행이 됐잖아요. 네. 압도적 다수 대중의 어떤 지지 속에서. 근데 여기는 해방 이후에도 우여곡절 끝에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4년 반 가까이가 더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절충적이고 타협적인 안이 실시가 됐는데요. 그럼 이 토지개혁이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언가를 평가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잣대에 근거해서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가 이제 동일하기 힘든 게 왜냐면은 다들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제 농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토지 개혁을 통해서 실제로 농민에게 토지가 잘 제대로 분배가 되는지 저렴하게 이것이 이제 기준일 거고 반면에 이제 지주 계급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좀 보상금을 제대로 받고 자신들이 이 돈을 종자로 해서 지주는 이제 못 해먹으니까 산업자본으로 좀 안전하게 탈출하고 전업할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일 거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이 각자의 어떤 기준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당시 이제 1945년 해방 시절에 전체 소작지 면적이 144만 7천 정보였다고 해요. 네. 예, 그런데 실제 토지 개혁에 의해서 분배된 소작지, 그러니까 이렇게 1950년 3월 이후에 그 토지 개혁에 의해서 분배된 소작지는 미군정 시기에 또 제가 귀속농지가 미군정 시기에 또 이렇게 매각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그때 미군정 시기에 23만 정보가 미군정이 300%로 15년 상환으로 이제 분배했고 이승만 정부 들어와서 또 32만 정보를 그렇게 이제 분배를 한 거거든요. 이게 합치면은 55만 정보인데 아까 144만 7천 정보와 비교를 했을 때 38%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토지 개혁에 의해서 분배된 토지는 미처 반도 안 되는 38%인 거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나머지 62%는 어떻게 된 거냐? 예? 이 해방 이후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농지 개혁이 실시될 거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문이 막 돌겠죠. 왜냐하면 이제 북에서도 벌써 실시되고 이 대중의 여론이라는 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지주들조차도 언젠간 필연적으로 이게 농지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 아는 분위기인 거예요.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주들이 진짜 농지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농지개혁을 늦추면서 어떻게 했냐. 임의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진 농지를 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팔고 또 하나 이제 소작지를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영하는 것처럼 막 변경을 해. 용도 변경을 해.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그 농경지를 갖다가 염전이나 간척지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농지개혁 대상에서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62%가 농지개혁 대상에서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인데, 근데 사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그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주들이 급히 처분한 그런 농지들도 사실은 농지개혁의 결과 아니냐. 왜냐하면 농지개혁이 나중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농지개혁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있고, 사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농민들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농지개혁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를 거고, 만약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지주가 내가 아닌 딴 사람한테 토지를 팔아버리면 자기는 낙동강우리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어쨌건, 야, 근데 뭐 시가보다 싸게 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불안하니까 미리미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당시 그러니까 지주들이 농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농지를 방매했을 때 그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대요. 왜냐면 급히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팔다 보니까 지주들이 이제 1947년경까지는 보통 평년작의 2배나 2.5배 수준으로 팔다가 48년부터는 아예 그 150%, 1.5배 정도로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분위기가 농지개혁이라는 것의 압박 때문에 지주들도 이제 급히 땅을 처분해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한편 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농지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이 실시가 되고 나서 몇 달 안 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가 급하게 전쟁 비용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농지개혁법에 근거해서 토지를 다 분배했을 때는 그 연간 생산물의 1.5배 150%고 그거를 매년 연간 수확물의 30% 수준으로 5년간 상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이제 세금을 붙인 거예요. 임시 토지 소득세라는 세금을 만들어서 추가로 15%를 더 받은 거예요. 아이고, 전쟁 와중에.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전쟁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 15%, 최소 15%랑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받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다가 15% 치면은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지 개혁 전에 미리 팔아버린 사람들이 더 이득이 된 셈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토지 개혁법에 근거해서 이걸 받은 사람들한테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주한테 산 사람한테는 25%를 안 거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이 농지 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부실하게 실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주들도 그랬어요. 이 지주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지주들 같은 경우는 당시 정부가 그 농지 개혁법을 정리할 때, 그래서 최종 그 발효를 할 때 지가 증권에 따라서 보상금을 증권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증권으로 주는데 이게 나중에 제대로 안 줬어요. 전쟁이 터졌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정신없고 그리고 게다가 전비로 막 돈을 많이 찍어서 풀다 보니까 지주들한테 너희들한테까지 보상금 빨리빨리 주면 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줘야 될 보상금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지주들도 환장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들이 또 전쟁 났으니까 어때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지주들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지주들이 자기가 가진 지가 증권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어차피 이게 환금하기가 힘드니까 제값을 못 받잖아요. 제값을 못 받으니까 이걸 갖다가 전쟁통에 생활비가 급해서 액면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극히 다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돈을 걷어다가 이제 생활비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 이 지주도 그렇게 돈을 허비하다 보니
그리고 돈도 제대로 쳐받지 가격 가치대로 못 쳐받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주들도 쫄딱 망해. 예? 그래가지고 이 지주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또 농민들한테 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125%로. 아니 150%로. 예. 농민들한테 이 땅값을 받는 거 문제를 또 따져보면 초기에는 이 전쟁 때문에 당연히 이제 행정력이 잘 안 될 테니까 농민들한테 땅을 준 대가를 잘 못 챙겼어요. 근데 어쨌건 전비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 체납된 미국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착출한 거지. 그래서 거의 뭐 아까 이제 지주들한테 한 3분의 1밖에 못 줬다고 했죠? 챙기는 것은 한 거의 3분의 2를 넘게 72%를 챙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거기다 아까 그것도 얘기했죠? 임시 토지 소득세까지 만들어서 추가로 걷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농민들 같은 경우는 막 절반 이상을 또 뭐 어떻게 이래저래 뭐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 되니까 농가도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지주도 쫄딱 망하고 농민들도 전쟁통에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정부만 이득을 받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는 좀 이득인 게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정부는 줄놈한테는 지주한테는 조금 주고 농민들한테는 바짝 걷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는 좀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죠. 결국은 수탈의 원흉이 정부가 돼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뭐 그 지주들 몰락하고 또 농민들은 농민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수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중간에서 재정을 많이 확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정부가 네. 정작 나중에는 최고 수혜자로 떠오른.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뒷부분은 제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건 이승만 정부의 이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부터 절충형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충형으로 시작돼서 뭐라고 해야 될까? 농민과 지주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는 이제 고민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전쟁이 터지고 뭐 이래저래 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고 지주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몰락을 했고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정쩡한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토지개혁이 과연 잘 됐냐 안 됐냐를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사람이라면 이승만 정부가 처음부터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하지만 또 이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 정책 때문에 유탄을 맞은 그 지주들이라면 또 이것도 싫어했을 거고. 반면에 당시 이제 어쨌건 그런 복잡한 정책적인 거는 모르지만 소작을 살다가 어쨌건 150%라고 하는 이 상한금을 5년 동안 30%만 내면서 땅을 받게 된 그 농민 입장에서는 당장은 웃음이 나왔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건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농지 개혁이 삐걱삐걱 굴러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됐고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됐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자세하게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예, 그 예. 과정부터. 예, 예,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예. 예. 시간이 모자라서 좀 다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임승수의 좌변기는 최고입니다. 예. 임승수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승만 정부의 예, 예. 경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부족한 얘기까지 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또 잘 지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임승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